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장우태 선임연구원이고요. 제가 항상 이런 큰 컨퍼런스에 참가자로만 참석을 하다가 이제 발표자로서 참석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 조금 긴장이 되네요. 네. 저는 현재 키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담당 조사하고 있는 담당 조사관이고요. 공공 분야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발표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공개된 석상이다 보니까 언론 조사 중인 건이나 처분이 나온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언론에 공개되었거나 처분이 난 사례를 위반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목차로는 키사에서 바라본 유출 사고, 공공기관의 유출 현황 및 트렌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대응 방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에 대한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권을 상실했을 경우나 권한인 업자가 접근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홈페이지 상에 개인정보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노출로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DB에 정상적인 권한 없는 자가 접근했을 경우나 고의나 가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저장 매체가 잘못 전달됐을 경우, 또한 도난됐을 경우를 유출이라 부르고 있고요.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 상에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게시물 형태나 첨부 파일 형태로 노출된 있을 경우에 노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홈페이지 상에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외부에서 제3자가 접근했을 경우에는 유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 신고가 됐을 경우나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나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 인지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63조에 따라서 자료 처리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키사는 법 시행령 60조에 따라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저희 키사는 사고에 대한 원인이나 규모, 대응 경위 등을 분석을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처분이나 그 외의 건들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출 사고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사고에 따라 조금 상이하긴 한데 보통의 절차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유출 사고를 인지하게 되면 개인정보 포털에 유출 신고를 72시간 내로 하셔야 됩니다. 유출 신고를 하게 되면 유출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이거를 조사를 착수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조사를 착수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료 조사 통보를 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를 저희 키사랑 개인정보위가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조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키사의 기술 지원의 절차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조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제출 자료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 유출에 대한 경로, 원인, 규모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로그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사건에 따라서 포렌식이나 이런 부분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분석한 후에 유출 경로를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증적을 수집하고 피해 규모를 확정 지은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저희 키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공기관의 유출 현황 및 트렌드인데요. 작년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역대 최다이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23년도에 41건이 유출이 됐는데 24년도 8월 기준으로 약 7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형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해킹 공격과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 과실 그리고 처리 시스템 오류가 있는데 해킹 공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고가 인젝션이나 웹쉘 통한 그런 웹 공격이 50%고요. 또한 계정 탈취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계정이 탈취돼서 관리자의 로그인 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계정 탈취라고 부르고 크레저 스토핑 같은 공격들이 해킹 공격을 부르고 있고요. 취급자의 업무 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동보 발송했다던가 잘못 전달했다던가
아니면 아까 노출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잘못 올렸는데 그 3자의 접근을 통해서 불법 접근을 해서 유출이 된 사례를 취급자 업무 과실로 부르고 있고요. 처리 시스템 오류 같은 경우는 개발 오류나 뭐 세션이 꼬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보가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 사고가 늘어난 사유가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작년 23년도 7월 달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처리자에 대한 법적 규율이 통합되면서 개인정보 신고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처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1000명 이상 유출됐을 경우에 신고를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민간정보나 교실표 정보가 한 건이라도 유출됐을 경우, 그리고 불법적으로 접근, 즉 해킹으로 인한 유출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유출 신고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게 결국 경로를 대해서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회수해서 삭제하는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경우에 침해 가능성이 현재 낮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꼭 72시간 내로 인지했을 경우에 72시간 내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원론적인 얘기고, 담당 조사관으로서 좀 생각하는 부분은 해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해커들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재미, 명성을 위해서 해킹을 했다고 하면 이 랜섬웨어나 비트코인 같은 개념이 생기게 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해킹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유출을 시키면 그 DB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랜섬웨어 같은 걸 협상을 통해서 돈을 탈취한다던가, 이러다 보니까 유출 DB에 대한 품질이 중요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름 같은 개인정보보다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지표 정보가 중요한 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고, 대부분 다 대규모의 시스템을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처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쪽의 타겟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및 흐름인데요. 결국 내부자나 외부자, 해킹 공격자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게 되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다크웹이나 서피스 앱 같은 곳에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그 불법 유통된 정보가 불법 사설 업체나 스미싱 공격자에게 개인정보가 가지게 되고,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정부 주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개인정보 흐름 및 분석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림이 좀 잘렸는데,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민원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딱 중앙기관이나 시도, 시군 쪽에 서류나 신청을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민원인이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 공동 이용 시스템이나 이런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 공동 이용 시스템은 대부분 모든 부처, 정부의 시스템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연계가 되면 될수록 보안 위협이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 이제 정부 이사 같은 이제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개인정보 활용을 목적이 복잡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게 되면 그 수집한 정보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처리에 대한 콜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공공 분야 중에서 작년에는 교육 분야가 가장 큰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24년도 연초에 중국 해커 니엔이 교육기관을 포함해서 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수행을 해서 자기 텔레그램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황을 올렸고 개인정보도 유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좀 재밌었던 게, 결국 이 중국 해커 니엔이 해킹을 한 이유가 결국 그 모 기업의 그 인텔리전스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에 그 옛날에 유명했던 그 샤오참이라는 중국 해커가 있는데, 그 중국 해커는 이 니엔이랑 동일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리포트를 보고 중국 해커 니엔은 나는 그런 중국 해커랑 비교하지 말라, 나는 해커가 아니고 연구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이런 정황을 공개를 했고, 이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결국 이 특정 웹사이트에
WS이라고 해서 웹로직의 WS 시큐리티 구성 요소인데 이런 취약점을 활용해서 패스.jsp를 올렸다라는 정황을 참고해서 제가 유출 조사를 했을 때 웹로직 관련해서 좀 살펴본다던가 아니면 이 취약점에 대해서 특정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로그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했던 사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북대학교나 이화여대가 학사정보 시스템에서 유출이 돼서 재학생이나 졸업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제 파라미터 변조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 점들은 이 두 개 사건은 이미 조사는 다 끝났고요. 아마 상반기 내로 처분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대학교를 조사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결국 개보법이나 뭐 고등교육법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정보를 주민번호나 이런 걸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요. 학교는. 근데 그런 학교에서 그런 개인정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보관 기간들이 있는데 학교에는 또 기록물 관리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기록물 관리법이랑 조금 그 개보법이랑 좀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분야의 유출 사고에 대한 통계인데요. 특히 22년도에 30건이었던 유출 사고가 23년도에는 100사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3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8월 기준으로 66건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유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취급 부주의라고 관리자 부주의라고 보시는데 이게 약 75% 이상 75% 정도가 취급 부주의고 나머지 15% 정도가 12% 정도가 해킹으로 인한 유출 사고인데 관리자 부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메일을 동보 발송했다던가 아니면 게시물을 잘못 올려서 유출이 됐다던가 이런 걸 관리자 부주의라 부르고요. 해킹은 말 그대로 해킹으로 인한 유출 사고인데 특히 해킹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적지만 한번 일어나게 되면 유출 건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 대규모 유출 신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나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학교 쪽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22년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방향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중에 공공 분야의 집중관리 시스템이랑 교육 분야 관련해서 취약 분야 중점 점검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하기 위해서 전면 공표제라고 해서 공표제는 만약에 처분이 되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한 결과를 그 공공기관은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표제인데 이 공표제를 시행을 하고 또한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3년 내에 추가적으로 실태 점검한다. 이 부분을 이제 의무화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요 공공 공공기관 시스템의 대상으로 50개 대상 10대 안전조치라고 해서 공공기관 특례 조항인데 그 10대 안전조치 점검을 한다라는 것이 올해 방향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외에 사실 공공기관 유출 사고는 좀 원인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특히 작년 4월쯤에 정부 24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개발 오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가 발급이 된 사건인데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처분이 나왔던 이제 북한의 소형을 받쳤었던 법원 행정처에 대한 사건이나 그 커리어넷이라고 그 인텔 브로커가 한 그 유명 해커가 있는데 그 해커가 커리어넷에 하는 개인정보를 유출시켜서 다크웹에 올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공공 분야는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땡땡협의회라는 곳이에요. 이게 제가 마스킹을 했거든요. 물론 다 보도 자료에 공개되어 있는 사례이긴 한데 협의회인데 제가 이 처분 결과를 보고 조금 놀랐던 게 가징금에 대한 금액이었어요. 가징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물론 민간에 비해서는 좀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역대 최대 가징금 금액이고요. 이제 기존에 이 처분이 나오기 전에 최대 가징금이 8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법적인 속만망 처벌 같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원래는 공공기관은 다른 민간기관은
매출액의 3%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150억, 골프존은 75억, 유플러스 18억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는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이상 정액으로 매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액들이 좀 개정이 되면서 최대 20억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어쨌든 그 정액으로 매기는데 이 4억 8천만 원의 금액은 좀 커서 놀랐고요. 네. 그래서 이 사고 관련해서는 특정 홈페이지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기능의 취약점을 활용해서 개인정보가 135만 건이 유출이 된 사례예요. 아마 비밀번호 변경 기능의 파라미터 변조를 통해서 유출 사고가 일어났고요. 유출 경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해커는 기존에 유출되었던 계정 정보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이나 디웹을 통해서 이제 콤보리스라고 해서 유출된 아이디나 패스워드 쌍 아니면 임포스틀러 같은 그 브라우저 내에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취하는 건데 이 사례는 조금 특이한 게 보통은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 쌍을 수집을 해서 공격을 크레드 스토핑 같은 공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는 사용을 안 했고 아이디만 이용해서 공격을 했던 사례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콤보리스트나 임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브라우저 내에 저장된 그 패스워드에 유출된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국정원이나 기사에서도 많은 보안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정 정보를 확보를 했고요. 해커는 특정 홈페이지에 두 번째는 특정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입력값이 검증되지 않은 취약점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기반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다수의 계정을 본인이 원했던 패스워드로 다 일괄 변경을 하였고 일괄 변경된 패스워드를 해커가 로그인을 해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추출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공공기관의 최근 유출 사례들이 다 파라미터 변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파라미터 변조는 좀 단순한 취약점이긴 하면서도 조금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좀 쉽게 당하는 취약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저도 뭐 모이킹 업무를 해봐서 알지만 어쨌든 연일에 모이킹 업무를 하게 되면 보통 메인 페이지나 뭐 주요 페이지에 대해서 점검은 뭐 당연히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나 팝업 같은 페이지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에 누락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수로 조사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협의의 주요 위반 사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이 비밀번호 찾기 같은 주요 데이터가 변경하는 기능에서 그 변경하는 것 값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취약점이 발생했다. 그거에 대해서 파라미터 변조에 대한 취약점이 있었고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위반 사항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간 24년 1월 6일부터 7일간 이틀간 약 2천만 건 이상의 유출 시도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런 유출 시도한 로그나 트래픽 같은 거를 탐지하지 못했고 차단하지 못했다. 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운영을 하게 되면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체 수단에 대해서 01년도부터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게 세 가지의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29조 안전조치 의무와 24조 3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미제공으로 해서 과징금 4억 8천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요. 특히 이 시정조치를 보시면 개선 공고는 당연히 다 모든 다 들어가는데 특히 공공기관은 이 징계 공고나 공표 명령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징계 공고는 좀 무거울 수 있는 것들이고 공표 명령은 내가 이거 처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그 처분된 곳은 밝혀라라는 거다 보니까 조금 시정 조치가 세다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어쨌든 공공 분야 돈 과징금액은 조금 차이 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도 민간만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모 대학교예요. 대학교에서 6개 대학이 피해가 된 사례인데 이 사건도 조금 재밌었던 게 특정 대학교에 이 해킹한 사람은 보안 동아리 학생이었어요.
보안 동아리 학생이었는데 그 보안 동아리 학생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노트북을 압수를 했는데 그 노트북에 그 해킹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 있는 정보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경찰에 인지하고 저희 쪽에 알려줘서 그쪽으로 다 유출 신고를 다 했고 추가적으로 6개의 대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총 6개 대학에 개인정보가 81만 건이 유출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대학교에서 보안 동아리 소속의 학생이 21년부터 약 한 2년간 학교에 대한 시스템의 대상으로 다양한 취약점 공격 통해서 접근을 했고 그걸 이제 타 대학까지 확대했던 사건인데 크게 3가지의 공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파라미터 변조 공격 또 나왔죠.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추출하였고요. 이제 웹쉘을 업로드를 해서 소스 코드로 다운을 받았고 소스 코드에 하드 코딩되어 있는 DB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DB에 접근을 해서 DB에 있는 정보를 빼앗던 공격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에 대한 브루트포스 공격 통해서 관리자의 로그인한 후에 개인정보를 빼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윤리의식이 좀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꼭 해야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대학에서 이제 처분대항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29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과징금 조항이 있고 과징금 냈고 그 외에 24조나 유출신고 통지 위반 등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11월 14일 날 가장 또 최근이긴 한데 처분이 나왔던 모 대학교 사건인데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니엔이 공개했던 학교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사건이에요. 총 2개 대학교에서 2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중국 해커가 텔레그램에 개인정보를 유포를 하였고요. 유포한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대학교를 특정을 했고 그 대학교를 2개 대학교를 확인한 결과 동일한 웹 로직 취약점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쨌든 해커는 대표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웹 로직 취약점을 확인을 했어요. 그 취약점이 2017년도에 발생했던 CV 취약점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CV 취약점의 RC 취약점이었는데 아마 점수가 9.8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RC 취약점을 발견을 했고 그 RC 취약점을 활용해서 웹쉘을 업로드하였고요. 웹쉘을 업로드하여서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추출해서 텔레그램에 유포했던 사건입니다. 그 정보에는 학생 교직원의 주민번호까지 포함한 약 2천여 명의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요. 그 외에 동일한 학교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보안 패치가 됐고 오라클에도 공지를 했고 기사 보고 나라 이런 쪽에서 다 공지를 했는데 그 17년도에 발표한 취약점에 대해서 24년도 조사하는 과정까지도 보안 패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해서 보안 패치 미적응을 접었고요. 그리고 아이디스나 IPS 같은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치가 되지 않았고 운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2번째 잡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번호 포함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해서 3가지의 위반 사항을 있었고요. 그 3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법 개정 정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과징금이 조금 크게 나온 경우라 생각을 해요. 대부분 또 처분 사례는 29조 안전조치 의무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24조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약 과징금 1억 9천과 과태료 6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신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를 봤을 때 결국 보안 패치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는데 결국 사실 보안 패치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정보와 예산이나 유지보수 예산이 적고 한번 구축이 되게 되면 그 구축된 시스템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왓스나 웹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보안 패치 메이저 버전이나 패치하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영향도를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처분 나왔던
땡땡 행정처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경찰이 이제 외부의 C2 서버의 3개 서버를 분석을 해서 그거 결과를 복원을 했더니 약 4.7기가 파일을 복원을 했고요. 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약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18,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 뭐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약 1,000기가 이상 개인정 그 빨간 파일이 빠져나간 로그가 있는데 그런 로그는 다 살펴보지 못했고 실제로 복원된 파일 4.7기가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경위도 사실 추정이에요. 다 확정된 경로는 아니고 다 추정된 사례고 21년도 1월 이전에 해커가 침입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부망에 있는 인터넷 가상화 서버에 최초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고요. 그 악성 코드가 감염된 걸 기반으로 그 같은 망에 있는 스캔 서버에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었고 그 스캔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소송 서버가 있는데 소송 관련된 그 서류들이 있는 서버예요. 그 서버에 있는 그 서류들을 스캔 서버로 다 다운로드 시켰고요. 다 WGS로 다 받아서 스캔 서버에 다운로드 받았고 그 스캔 서버에서 이제 인터넷 가상 PC로 1000기가 이상 파일을 전송을 하였고 그 가상화 PC는 인터넷 PC다 보니까 외부 해커의 C2 서버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 C2 서버로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송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면서 주민번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관리자 계정이나 치급자 계정에 대해서 비밀번호 유출하기 쉬운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웹서버에 대해서 백신 같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출신고 지원되지 않아서 4가지의 위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4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24조 주요 고유식별 처리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2억 700만 원의 가징금이 부과된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표나 징계 권고, 개선 권고가 또 같이 들어가서 시정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래서 공공조문 사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간 쪽 사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사건도 제가 조사를 했던 사례인데요. 사실 대부분 다 아실 건데 모토신사의 개인 유출 사고고요. 23년도 1월달에 이제 해킹 포럼, 레이드 포럼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한 확인한 결과 약 60만 건의 이상 개인정보가 있었고 거기에는 중복 제거해서 29만 명의 정보 주체가 유출되었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 개인정보위원회, 국정원, 경찰 다 같이 해가지고 과기부 해가지고 합동 조사관 쭉 꾸려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고 경위도 어쨌든 조사를 하면서 뚜렷한 유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 추정치고요. 그래서 가장 16개의 시나리오를 추리고 그 16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적합했던 경로가 이 경로였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해커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고객 인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스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에 취약한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 관리자 페이지에는 초기 비밀번호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 와스 쪽에 웹쉘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래서 웹쉘 쪽에 업로드를 한 후에 그 업로드 웹쉘을 통해서 서버 내에 있는 다양한 정보나 특히 서버 내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 정보들을 주요 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DB에 접근해서 개인정보 유출시키거나 아니면 서버 내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 파일을 유출시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의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유출 경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시스템에 대한 안전수사법 조치 미비 부분을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고객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 당시에도 기술 지원이 종료된 OS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한 IDS나 IPS 같은 시스템은 당연히 대기업이니까 보안 정밀 구축되어 있지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미비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조사할 당시에 서버 내에 악성 코드 웹쉘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는 현재 보안 환경이 매우 취약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파기 부분인데 아무래도 여기 이게 개발기, 검색기, 운영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설명은 네 하고 어쨌든 08년도에 생성된 개인정보가 그 사고 당시에도 개인정보가 남아 있었다라는 점은 파기 부분으로 잡았고요. 또한 이런 DB 관련된 컬이나 대량의 개인정보 추출을 할 때 로그 이런 게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책임 추적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해서 세 가지의 위헌사항을 잡았고요. 파기, 안전조치 의무, 통지 이렇게 해서 약 68억 원에 대한 가징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가징금 부과됐고 정보보 투자에 대한 철학 약속까지 했던 사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저희가 기사나 계보가 발행한 사고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출 대응 방안인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법규를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22년도에 공개된 의결서를 기반으로 어떤 사업자가 어떤 것을 위반했냐라는 걸 좀 뽑아봤는데요. 결국 안전조치 의무, 29조 안전조치 의무가 66%로 제일 많은 항목을 처분이 됐던 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유출통지나 미파기는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3년도 7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징금 조항이 주민등록번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는 이상 과태료 정도였는데 어쨌든 안전조치 불이행이 제일 많은데 이게 과태료 조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통합되면서 29조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도 가징금이 부과되어서 이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조 안전조치 의무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다 개념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분들은 다 이런 기본적인 29조 항목에 대해서 다들 지키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접속 기록, 마성 프로그램 여러 가지 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그래서 가장 제가 중요한 거는 접근 통제라고 생각을 해요.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결국 해킹을 통해서 외부로서 접근했을 때 대부분 다 접근 통제 위반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 통제가 미비돼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접근 통제 항목에 보안 장비에 대해서 구축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구축한 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운영했냐 이거를 보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 적법한 룰셋을 설정했다던가 아니면 그 룰셋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또 주기적으로 룰셋을 변경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 조항이 또 있거든요. 특례 조항에 따라 안전사고 조치가 조금 강화된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기존의 안전관리 하는 사법 조치와 다른 점은 일단 각 시스템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또한 자동화된 방식, 보통 월일에 접속기록 점검을 하는데 그 접속기록 점검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접근 권한에 대해서 시스템 계정 같은 거 이제 인사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인사 증거 연계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강화된 안전사법 조치입니다. 네, 두 번째는 네, 당연히 해킹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건데요. 아까도 보셨듯이 약 50% 이상의 유출되는 원인이 해킹 공격이에요. 해킹 공격이 대부분 웹 해킹 공격이고 웹쉘이나 인젝션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네. 어쨌든 이런 기본적으로 사실 파일 업로드, 웹쉘 같은 취약점이나 인젝션 같은 이런 보호 조치 예방 방법은 많잖아요. 인터넷에도 많고 오토랩 SP나 도에서 다 웹 점검을 하고 계실 거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또 발생하고 있는 크레덴셜 스토핑 쪽이에요. 이 스토핑 공격 쪽이 항상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파일 업로드나 인젝션 이런 것들은 딱 뭐 해라 이런 조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스토핑 같은 경우에는 이런 1분의 임계치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가 조금 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각 기관에 대해서 접속자 수를 확인한 후에 좀 유의미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IP에서 1분간 30회 이상 접근하게 되면 이거는 공격으로 의심을 하고 탐지하고 차단하겠다 이런 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인계치에 대해서는 어쨌든 담당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노출 아까도 좀 설명드렸는데 노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홈페이지 상에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게 결국 3자가 접근하게 되면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 외부 민원인 아니면 다른 정보 주체가 접근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유출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기사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관련해서 탐지하는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출 탐지 건수가 매년마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공과 민간을 나눠서 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 쪽도 뭐 민간보다는 적지만 계속 늘어나고 추세이고요. 그래서 노출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홈페이지 설계나 개발을 통해서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됐을 경우 아니면 관리자의 부주의 통해서 게시물 잘못 올렸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다 노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상에 그 기사에서 발행한 홈페이지의 노출 방지 안내서가 있거든요. 그런 안내서도 참고하셔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인데요. 결국 마지막은 기관장의 인식 개선 및 보안 투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정보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장이 정보부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아니면 기관장이 이렇게 잘 이끌어 갈 것이냐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제가 24년도에 그 22년도에 그 보도 자료 같은 거 봤었는데 지자체 특히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담당자가 1명 정도가 있대요.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0.2명으로 1명도 없는 평균적으로 추세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 보호 조직이나 정보보호 조직 관련해서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공공 분야는 이렇지 이제 민간 분야는 더 투자가 많이 되는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유출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버켓 순수나 해킹 방지나 보안 터치 통해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